매서운 바람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초겨울. 가을 햇살 듬뿍 받고 연근 채소들이 움츠러든 몸과 마음에 활력과 기운을 북돋아준다. 그중 이맘때 약이 되는 겨울 채소로 늙은 호박을 빼놓을 수 없다. 맛이 달고 영양이 풍부한 늙은 호박은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랑받고 있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겨울 밥상의 보약 늙은 호박과 함께한다. 호박은 한의학 문헌에서 남과라고 부릅니다. 호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늙은 호박은 약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은데요. 늙은 호박은 전분과 당분이 풍부하여 위장 기능을 돕고 기력을 끌어올려 피로 회복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비타민 B12와 칼슘, 철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에도 좋고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낮아 당뇨와 고혈압 환자의 식용으로도 좋은 식품입니다. 늙은 호박을 고를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모양이 둥글며 표면이 노란 걸 선택하는데 하얀 분가루가 많으면서 골이 깊게 패인 것이 좋다. 제철 맞은 호박이 단맛을 머금었습니다. 호박은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늙은 호박을 이용해서 만든 호박 치킨 포트파이 만들어 볼게요. 늙은 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혈전 생성을 막아 심근경색과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늙은 호박에 들어있는 수분은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 부기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호박치킨 포트파이. 먼저 숟가락으로 호박의 씨를 제거해준다. 이어서 껍질을 제거하는데 먼저 호박을 큼직하게 자른 후 칼을 이용해 깎아내자. 호박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깎아내야 한다. 껍질까지 제거한 호박은 길게 잘라 1.5cm 길이로 깍들 썰게 해준다. 호박은 딱딱해서 자를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큰 조각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자르면 더욱더 쉽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에 함께 채소도 준비한다. 양파와 양송이버섯, 닭고기도 호박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준다. 이어서 준비한 재료를 볶을 차례.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와 호박을 먼저 넣고 볶아주는데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닭고기와 치킨 스톡도 함께 넣고 끓여준다. 닭고기가 노릇해지면 양송이버섯도 넣고 국물이 자작해지면서 호박이 익으면 생크림을 넣고 한 번 더 끓이다. 녹말물과 후추를 더한 후 잘 저어준다.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크림과 우유를 넣으셔도 좋고요.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킨 스톡만 넣으셔도 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깊이가 있는 오븐용 그릇에 내용물을 담고 파이지를 서너 장 정도 덮은 후 파이지 윗면에 붓을 이용해 달걀물을 발라준다. 오븐 가장자리에 또 달걀물을 발라주는데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도 잊지 말자. 냉동 파이지를 사용하실 때는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좋고요. 금세 마르니까 젖은 천이나 흰줄을 덮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220도로 가열한 오븐에서 5분 정도 구워주면 호박치킨 포트파이 완성! 늙은 호박의 색다른 변신 호박치킨 포트파이. 노릇하게 구워진 파이를 톡톡 두드려 뜨끈한 수프에 곁들이면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맛에 몸과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진다. 호박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동서양을 넘나들며 디저트로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늙은 호박으로 만든 펌킨 퓨레를 넣어서 펌킨 크레페 만들어 볼게요. 늙은 호박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호박의 씨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E는 뇌 혈액순환이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펌킨 크레페. 먼저 호박을 손질하는데 큼직하게 가른 호박은 숟가락을 이용해 씨와 속을 깨끗하게 긁어내준다. 이어서 호박의 껍질까지 깨끗이 깎아낸 뒤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는다. 부드러운 호박 퓨레를 만들기 위해서는 씨를 제거할 때 숟가락으로 섬유질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질이 끝난 호박은 그릇째 랩을 씌우고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에서 10분 정도 돌려준다. 잘 익은 호박은 믹서에 물과 함께 넣고 갈아 부드러운 퓨레를 만들어준다. 이어서 크레페 반죽을 준비하는데
우선 달걀과 설탕, 우유, 생크림을 넣고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여기에 오늘 요리의 포인트! 호박 퓨레를 3분의 1 정도 넣고 저어주다 밀가루와 소금을 넣은 후 골고루 섞이도록 치대준다. 이렇게 크레페 반죽에 펌킨 퓨레를 넣어주게 되면 일반 크레페 반죽보다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크레페를 익힐 차례. 버터를 두른 팬에 크레페 반죽을 얇게 올려 노릇하게 붙여주는데 약불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 크레페에 들어갈 속재료도 준비한다. 크림치즈에 호박 퓨레를 넣고 잘 저어주면 된다. 이어 미리 붙여둔 크레페 위에 호박 속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준다. 취향에 따라 휘핑한 생크림이나 아이스크림 또는 견과류나 건과일을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나몬 파우더와 슈가 파우더까지 뿌려주면 펌킨 크레페 완성! 프랑스어로 얇은 팬케이크를 뜻하는 크레페. 호박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크레페에 스며들어 풍미 가득한 디저트가 탄생했다. 늙은 호박이 잘 맞는 분은 부종이 심한 분들입니다.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으로 붓기를 제거하고 포만감이 좋아서 특히 잘 붓는 여성분들의 체중 조절에 좋습니다. 늙은 호박과 같이 먹기 좋은 식품은 찹쌀입니다. 찹쌀은 늙은 호박과 비슷하게 위장 기능을 돕고 허약한 체력을 보충해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축제의 주인공으로, 중국에선 다산과 풍작, 부의 상징으로 여겨온 호박. 우리에게 늙은 호박은 겨울철 식탁을 책임져온 든든한 식량이자 감기 예방은 물론 다이어트, 피부 미용까지 맛과 영양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말 그대로 팔방미인 식재료다. 찬바람 부는 겨울, 늙은 호박과 함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효식입니다. 김경섭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날씨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우리 몸의 신체 체온의 적정 기온은 36도에서 37.5도인데 이보다 더 낮아질 경우 신진대사의 기능이나 면역력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징후가 생기기 쉽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적정 체온을 잘 유지해줘야 겨울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주머니에서 손은 빼고 살짝씩 흔들면서 걸어주시면 혈류가 증가해서 몸에 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열이 나와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추워질수록 옷을 외출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외출하실 때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고요. 모자나 스카프 등으로 이 얼굴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체온 유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초겨울 체온 유지에 더욱 신경 쓰셔서 감기 걸리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위암.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남성의 경우 1위, 여성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위암 발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 중에도 위 가장 안쪽에 있는 점막층에서 발생해서 그 위벽을 타고 진행하는 그런 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암 중 3위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또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완치율이 높아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한국인 암 발병률 1위인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위암은 국내 암 발생률 부동의 1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한국 국민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암으로 이 위암을 꼽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위는 음식을 직접 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이 식단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암은 암 중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초기 발견이 어려워서 잘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이상옥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위암인데요. 위암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위암은 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는 크게 4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 점막층이고 그 밑이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4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에서 발생을 해서 위 벽을 타고 이렇게 침범을 해서 결국에는 위를 뚫고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암을 크게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누는데 조기 위암은 안쪽에 있는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암을 조기 위암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암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위암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암과 비교해서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암 환자는 한 20만 명 정도가 진단이 되는데요. 위암은 그중에 한 3만 케이스 정도가 조금 넘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체에서 한 13% 정도를 차지하는 암이 위암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수 차지하는 암으로 위암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암이 시기가 지날수록 점점 최근에 와서 치료율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은 폐암입니다. 1년에 한 17,000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이 간암이고요. 그리고 대장암과 위암이 3위, 4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3위라 정도가 이제 위암이 사망률이 되고요.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4위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망률이 3, 4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위암이 예후는 어떤 편인지 좀 병기별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은 치료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조기 위암에 해당하는 1기 위암은 95% 정도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2기라고 하면 한 80% 정도가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3기는 그보다 좀 떨어져서 한 60% 정도가 되고요. 4기가 되면 다른 데 원격 전이가 있거나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완치율이 10% 이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때문에 더욱더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암의 종류에 따라 또 발생 부위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예, 위암은 우리가 보통 위암이라고 부르는 거는 대부분 위선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 안에는 소화효소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선이 있는데요. 그 선에서 발생하는 암을 위선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위암입니다. 전체 위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그 선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현미경을 통해서 분화가 좋은 암, 불화가 나쁜 암, 아니면 또 특수하게 이제 인환세포암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암도 위암의 한 종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좀 드물지만 지스트라고 부르는 우리 간질성 종양이라든가 또 육종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 내분비암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위암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위암은 어떻게 원인으로 발병하게 되는지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예, 위암의 원인을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위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특히나 잘 걸리고요. 그리고 탄 음식들, 뭐 고기를 구워 먹어서 탄 음식을 많이 먹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금에 절인 음식이 많습니다. 젓갈이나 여러 가지 소금에 절여서 먹는 음식이 위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전체 위암의 10% 정도는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암이 걸린 분이 많은 가족일수록 위암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나 담배가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담배는 폐암이나 식도암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암 중에서도 식도와 가까운 좀 상부 쪽에 있는 그런 위암들은 흡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위암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의 증상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암인 줄 알 수 있는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흔히 보통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거는 상복부의 통증입니다. 이렇게 체한 것 같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식후가 소화가 안 된다, 불편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음식물을 밖으로 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위하고 십이지장 연결 부위가 굉장히 좁은데요. 거기 암이 맞게 되면은 토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다. 뭔가 체한 것 같다라는 걸 자주 호소하면 위암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무증상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조기 위암에서는 한 80% 정도는 실제로는 증상이 없고요. 진행성 위암에서도 한 5 내지 10%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기 위암의 경우 크기가 작아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되는 위암은 대부분 검진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소화기능 장애가 자주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위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위암 판정을 좀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가족분들 중에 위암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할아버지께서 위암 판정 받으시고 수술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맵고 짜고 그리고 이제 젓갈류 종류를 좀 좋아합니다. 위암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맵거나 짠 음식 위주의 식생활도 위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대표적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예, 이분은 위암 증상이 없었는데 검진상 발견된 조기 위암을 가진 분인데요. 수술을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 수술은 아래쪽 위를 좀 절제하는 수술을 복강경을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는 조직 검사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여부는 판단할 예정입니다. 증상이 없는 조기 위암의 발견에 가장 좋은 검사법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들 수 있다. 위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위장 안으로 넣어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로 종양의 모양과 크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진이 필요한 경우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 조직을 채취해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해 암이 주변 장기를 침범했는지 여부와 림프절 혹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암 진단받기 전에 증상이 어떠셨습니까? 큰 증세는 없었고요. 가끔 속이 좀 쓰리고, 근데 식사를 하고 나면 또 괜찮고, 그래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듭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하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예, 통증은 전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식사 같은 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점막층과 점막하층까지 국한된 초기 단계를 조기 위암으로 분류한다. 조기 위암의 경우 수술 후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예후가 좋다. 반면 암세포가 점막 아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을 뚫고 들어간 경우를 진행성 위암으로 분류한다. 예, 이 환자분은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이 받고,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을 시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병리 검사에서 진행성 위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항암 치료는 아주 잘 견디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의 치료법에는 내시경 절제와 수술,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이 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 절제를 시행할 수 있고, 진행 정도에 따라 암을 제거하는 수술 치료와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예, 위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완치율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진행성 위암은 60%, 50% 이렇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을 반드시 받아서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위암의 5년 생존율은 20년 전 42%에서 최근에는 약 7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의 경우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다르며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 등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야 한다. 그만큼 위암의 조기 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한국인을 위협하는 위암, 정기 검진을 통한 적극적인 방어만이 해답임을 명심하자. 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위암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암이 의심되게 되면 어떤 검사를 거치게 되나요? 예, 위암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위암을 확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실한 방법이 위 내시경인데요. 이런 위 내시경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방사선 조영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조영제라고 하는 물질을 입으로 삼킨 다음에 엑스선 촬영을 하게 되면 위암이 있을 때 아주 특징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위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이 진단이 되면 뭐 CT나 다른 PETCT나 이런 검사를 해서 병기를 예측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방법들로 위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할 텐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치료는 크게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내시경 치료입니다. 내시경 치료는 모든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특정한 아주 조기 위암에서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도려내는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말 그대로 위를 절제하는 방법인데요. 마취를 하고 나서 이제 위를 떼내는 방법인데 아주 전통적으로 이렇게 명치에서 배꼽 아래까지 가운데를 이렇게 절개하는 개복술이 있고 한 15년 전부터 시행했던 복강경으로 하는 위절제술이 있고 최근에는 로봇 수술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 그리고 수술 치료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먼저 내시경 치료부터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내시경 치료는 아주 초기 위암에 할 수 있는데요. 크기가 좀 작은 위암이고 점막에 국한되어 있고 또 암이 궤양이 없고 특히 다 그 위암의 종류 중에 분화가 좋은 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화가 좋은 암이라고 하면 좀 천천히 자라는 형태의 그런 암이고 또 위 주위에 림프절로 전이가 없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아주 초기 위암이면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시경 절제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내시경과 똑같은 방법인데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에 그 생리식염수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포를 뜨듯이 그렇게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수술 치료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복술이라고 해서 배를 가운데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과 그 복강경 수술, 즉 투관침을 구멍을 뚫어서 외과 의사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는 복강경 방법과 최근에 널리 증가하고 있는 로봇을 하는 방법, 이렇게 로봇 위절제술까지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수술 방법에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위를 일부 절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위암 수술은 사실 위만 절제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위암은 다른 암과 비슷한 형태도 있지만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암이기 때문에요. 위뿐만 아니라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위치의 림프절까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번호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1번부터 위 수술에는 16번까지가 있게 되고 몇 번까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 절제뿐 아니라 림프절 절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림프절 절제술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또 범위일 것 같아요. 수술 범위. 위의 일부만 남기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위를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위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위의 아래쪽에 위치한 암일 경우에 위 일부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을 때는 위를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 위하고 12지장을 연결하는 이런 수술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위하고 공장이라고 하는 이런 창자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위를 절제하고 난 다음에 위하고 공장을 문합하고 또 이렇게 소화 효소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따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게 루아이 형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환자의 상태나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암이 위 전반에 걸쳐서 다 퍼졌을 경우에는 위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위가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절제술, 위를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식도와 가까이 인접한 부분에 위암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위 전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위 전체를 절제하게 되면은 식도하고 위가 없기 때문에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게 되고 소장을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뭐 특별하게 못 드실 음식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음식을 대부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위의 기능을 돕는 감시 림프절에도 전이가 됐을 때 절제술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감시 림프절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전이가 되는 림프절을 의미를 하는데요. 감시 림프절에 전이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도 전이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시 림프절은 처음에 유방암이나 그 흑색종 같은 것에서 발달이 되었는데요. 위암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감시 림프절에서 전이가 없다고 하면 위를 현재 수술하고 있는 것보다 좀 적게 작은 범위를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 받은 분들이 수술 뒤에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수술 방법이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의 수술 치료 가운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게 복강경 수술 그리고 개복 수술인데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더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예, 복강경 수술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죠. 구멍을 뚫어서 배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들이 통증이 적습니다. 통증이 수술 후에 개복 수술에 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느끼지 않고요. 특히나 흉터가 적게 되죠. 흉터가 적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할 때 출혈도 적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하는 것들도 굉장히 적게 되고요. 수술 후에 가장 차이점은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즘에는 작은 흉터로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특별한 상처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강경 수술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복강경 수술을 받으려면 어떤 분들이 해당 가능할까요? 예, 복강경 수술이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는 아주 초기의 위암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개복술에 비해서 안전성과 생존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위암에서만 수술했었고 최근에서는 진행성 위암과 임상 연구가 끝나고 생존율 그런 자료까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진행성 위암에서도 복강경으로 위암 수술을 했을 때 개복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진행성 위암까지 복강경 수술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최근에는 복강경, 개복 수술뿐만 아니라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신다고요? 예,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투관침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은 그 외과 의사가 환자 옆에서 직접 하는 수술이고요. 로봇 수술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로봇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과 의사가 로봇을 조정하는 콘솔에 앉아서 로봇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에도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손떨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 보정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적은 손상을 주면서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동맥과 정맥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림프절도 관찰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점은 복강경도 물론 통증이 적지만 로봇은 통증이 복강경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위암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어떤 치료법을 쓸 수 있을까요? 예, 내시경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고 또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는데 간이나 폐나 다른 원격 전이로 암이 퍼져 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항암 치료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했다가 효과를 보면 또 쉬었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절제 불가능한 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항암 치료가 많이 틀려진 거는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 같은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어떤 항암제가 이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지 그런 유전자 분석을 해서 미리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항암 치료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위암에서도 아주 경우가 적긴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어떤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든지 하면 방사선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암 환자분들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암이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장기의 암 환자분들이 위암 환자로 바뀔 수 있는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예, 암이 전파가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암이 그 조직을 뚫고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주위 장기로 전파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림프절, 림프액을 타고 림프절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뿐 아니라 그 소화기관에 생기는 위, 대장암, 직장암 이런 경우들은 주로 간이나 폐나 이런 쪽으로 혈의 흐름을 따라서 전이를 하게 되고요. 또 직접 전파되는 경우에는 그 암이 그 주위 장기, 위 같으면은 간이 바로 옆에 있고 간이나 비장이나 대장이나 췌장 쪽으로 직접 전파를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암이 뭐 대장이나 다른 암이 폐암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텐트 시술로도 위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원리인가요? 예, 위암 환자들이 사실 그 암이 진행이 되면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토해서 길이 막혀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내려가는 경우에는 스텐트라고 하는 그런 호수 같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그 내강을 넓혀주는 거죠. 내강을 넓혀주면 막혀서 식사를 못 하시던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의 스텐트 시술을 내시경으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암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생활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술 받은 이후의 삶, 수술 이후의 생활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수술 후 이제 회복 과정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식사하는 속도도 빨라졌고요. 그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가 됐을 때 물을 드시기 시작하고 3일이나 4일 정도의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퇴원은 보통 수술 후 7일 정도 늦더라도 한 10일 그 이내에 하게 되고요. 보통 퇴원을 하면은 수술 후 한 달 정도 있다가 병원을 방문해서 그때 본인의 수술 받은 최종 그 병리 검사를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를 그때 판단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경과 관찰을 할 건지는 그때 결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식사를 할 때도 아무래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위암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위를 수술했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뭔가 불편감이 나타나겠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고요.
그 위를 일부분을 절제했을 때는 보통 하루 6끼 정도를 처음에 복용을 하고 전체를 절제했을 때는 한 9끼 정도를 복용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가릴 음식은 없지만 수술 후에는 고단백이나 그 지방 같은 건 섭취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에 조심해야 될 음식들은 이제 딱딱한 오징어라든지 뭐 질긴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 술, 담배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커피도 사실 물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위암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류를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요. 역류 증상이 있다고 하면 커피를 일단 끊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위암 치료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과거의 개복술에 비해서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복강경 로봇 수술이 많이 발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존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아주 많이 진행된 위암에 대해서도 최근에 수술법이나 좋은 항암제라든가 그런 유전자 분석 치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그 치유 불가능했던 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료법이 많이 발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매운 음식도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예, 이건 O입니다. 매운 음식을 아주 만성적으로 계속 먹는 분들은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암을 막기 위해서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는다. 그거는 조금 너무 불행한 것 같고요. 저도 매운 음식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네. 계속 매운 음식을 먹지는 않고요. 가끔씩 우리가 먹는 매운 음식은 뭐 위암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고령자일수록 위암 수술은 위험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모든 고령자는 수술적 치료의 위험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위험도를 나눌 때 70세 이하의 분들은 뭐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위험하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90세가 넘더라도 위암 수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과 관련이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이건 O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위암의 아주 강력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한 70% 정도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그 감염 비율이 떨어졌고요. 한 40에서 50% 정도 국민이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분들 중에 궤양이 동반되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추후에 위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균을 죽이는 제균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위궤양까지 있다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궤양이 있는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 아주 직접적으로 위암이 발생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해야지만이 위암 발생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나 내시경으로 위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한테도 그 치료를 받은 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을 제균 치료를 했을 때 그 제균 치료를 안 했던 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위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든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솔깃한 질문인데요. 비타민 C를 많이 오랫동안 섭취하면 위암에 걸리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모든 암에서 비타민은 아주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비타민 C를 계속 복용한다고 해서 위암을 막을 수 있다. 그러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복용을 장기간 한 사람들이 위암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보고는 있지만 비타민 C를 장기간 복용한다고 해서 위암이 덜 생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를 절제하면 위암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OX 어떤 겁니까? 예, 이건 X입니다. 위를 절제했다고 해서 재발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위를 절제를 하면 남아있는 위에서 암이 다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위에서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복막이나 간이나 폐나 다른 장기에서 재발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하고 다른 곳에 발견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볼게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위암 환자가 흔한가요? 네,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이 위암 환자, 왜 위암 환자가 많은지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위암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다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냐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체질상 위암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원인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에서 맵고 짠 음식들, 뭐 소금에 절인 음식들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그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적게 생깁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생기는 국민들보다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과 식습관의 영향이 같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인이 얼마 전 위암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 평생 소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위암 수술을 하면 평생 음식물을 조금만 먹어야 하는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위암 수술 후에는 저희가 소식을 하라고 당연히 권장을 하고요. 수술 직후에 밥을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그 불편감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는데 환자분들은 보통 보면 3개월 정도가 되면 반 공기 정도 드시고요. 수술한 지 1년이 되면 공깃밥 한 그릇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식은 안 해도 되고 그 처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소식을 하고 원칙대로 지킨다면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1년이 지나면 수술 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이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만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만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으로 변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만성 위염이 사실 위암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만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위암에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성 위염 중에 그 일부에 해당하는 그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검진을 받거나 했을 때 그 결과지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다라고 나왔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암병변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치료를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게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위암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위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위암은 치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강조하지만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위암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10대에도 위암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진이 필수이고 치료 가능하고 그런 암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플러스 이 시간에는 위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외과 이상억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흔히 위암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죠. 맵거나 짠 음식은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요. 이 위에 부담이 덜 가는 야채나 채소,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위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플러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